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형 전 주일공사님을 모시고 동경에서 바라본 서울, 일본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육사 26기 출신이고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하셨고 일본 문제에 관해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일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총련과 치열한 이념 투쟁을 해서 결국 조총련을 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통일일보의 현재 주필로 계시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신 거는 박정희 아카데미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공부하시러 온 예, 거죠? 공부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이 박정희 아카데미를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제가 한 10년 일본에 가서 한 10년 동안 저희 현대사, 예. 건국사를 이제 일본사에 설명할 수 있도록 예. 공부를 한 10년 공부한 것보다 이번에 일주일 집중 강의가 더 집중을. 나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거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예.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느끼는데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교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문, 사회, 과학 모든 엄청난 교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달에도 또 박정희 아카데미 3기를 하신다고 오늘 들었는데요. 와서 들어보시면 뭐 혼자서 한 10년 공부하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강좌였습니다. 우리 홍 선생님이 박정희 시대를 사신 분인데 근데 이번 아카데미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생각하시게 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특히 기뻤던 것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뭡니까 인류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사 다음에 박정희 시대 이런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그 설명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그런 설명이 나왔다는 게 너무 기뻤고 이제 비로소 한일 양국 관계를 어른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거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도 박정희 연구가 상당히 많았고 또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역사관과 연결된 생각이었는데 그것과 이번에 알게 된 거하고는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압축 성장 이런 용어도 사실 일본 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와타나베 도시오 교수께서 그걸 만들고 했는데 그분들은 한국의 건국혁명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유산이 한국의 근대화의 토양이 됐다는 정도로만 아시지 한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 문명의 기독교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일본이 이식한 근대화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더 꽃을 피고 접목이 되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오랫동안 설명을 못하고 그냥 뭐 늘 경제적으로 무역 역조 이런 이야기하다 끝났는데 이번에 저는 와서 최근에 특히 40대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 비로소 양국을 냉정하게 양국 관계를 문명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명치유신에 대해서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명치유신의 영웅들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지적 분위기가 있고요. 또 사실 아시아에서 주체적 근대화로 성공한 경우인데 그러나 우리가 건국한 이후에 있었던 이걸 뭐 건국혁명이라고 하든지 건국혁명
근대화 혁명이라고 예. 하든지 일단 이것도 명치유신에 못지않는 세계사적인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 연구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가능성을 보셨다는 얘기죠. 예,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역시 저희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되는 많은 질문이 예,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라 그렇죠. 문명사적으로 예. 양국이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렇죠. 서로 예. 칭찬하고 인정할 게 뭐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외에서 해도 국내에서 정작 한국 사회 자체가 그걸 뒷받침 안 해주면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비로소 아주 당당하게 예, 예. 멋진 설명들이 나와서 나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보통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때 딱 걸리는 게 일제시대의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의 역할, 또 친일, 예. 뭐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우선 당당하게 설명하던 사람들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역사는 팩트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팩트 실증적으로 봤다 이거죠. 실증적으로 또 그동안 국내 언론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런 저희 20세기의 한반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실은 국내에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그런 걸 축적된 것을 소화시킨 분들이 예. 이제 당당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문제가 한국의 그 대중적으로 그 기존의 뭡니까 기득권 언론들이 그런 걸 보도를 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 뿐이지 예.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잘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명치유신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제국주의의 서세 동점 시절에 사무라이들이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결단을 했다는 그 점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 혁명은 제국주의 대신 공산주의, 공산제국주의의 침략, 위협 하에서 이 정도 되는 문명을 건설하고 민주주의 건설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 점에서 뭐 거의 동급이든지 결코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그 당시에 명치유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정하게 봐서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뭐 저희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뭐 국가의 사이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죠. 대만,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등이 전부 저희와 똑같이 안보상의 엄청난 위협에 노출된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예.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을 개발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특히 한국이 가장 조건이 어떻게 보면 좋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상의 그 극복 과정이 저는 명치유신 이상의 드라마가 저희한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뭐 이병철, 백선엽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나중에는 명치유신의 그 영웅들 못지않는 그보다 훨씬 더 보편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여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된 그러니까 건국 70년 올해가 건국 70주년인데 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건국 70주년이 아니다. 예.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된다. 예. 100주년으로 예. 기리겠다고 내년에 기자회견 100주년 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문법상 안 맞는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그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도 100주년이고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이가 같아요. 뭐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막 그거는 얼마나 모순이 있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생일 없는
대통령 생일 없는 국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 또는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모순은 파생되는 모순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그동안 일본에서 계시면서 한국을 바라보셨으니까 사람이 이게 어디서 어느 쪽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 워싱턴에서 세계를 보고 세계 속에서 한반도를 보았듯이 이 도쿄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동북아 전체 속에서 한국을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요새 한국 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뭐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은 뭐 연말 연시가 되면 대개 언론에서 서로 토론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12월, 1월에는 그런 기회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잡지에서 대담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곤혹스러운 것이 저희는 그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비전이 뭐 첫째는 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비전이 필요한데 한국은 지금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나 비전을 추구하고 있나 양쪽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요. 그건 과거지향적이다. 그렇죠. 과거하고 전에도 말씀. 과거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을 예. 하는데 특히 이제 벼랑간 이제 더 곤혹스러운 게 신년 들어서 벼랑간 그 헌법 개정 문제가 예. 돌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다는 소리냐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충분한 논의도 없고 특히 대중들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그렇죠. 정말 유식한 전문가들 엘리트들이 그렇죠. 철저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뭐 앞으로 몇 개월 내에 하겠다. 뭐 이건 또 하나의 촛불 혁명 같은 소리인데. 촛불 혁명식으로 개헌을 한다? 예, 지금 그 소리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모임에서 무슨 약관을 바꾸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러는 것을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혼란을 겪는 이해하기가 것이 힘들죠. 이해하기 일본에서는 벌써 개헌 이야기가 몇십 년째 몇십 계속되지 년째 않습니까? 하고 지금 그것도 한 조항 그죠? 한두 조항을 가지고. 예, 그 이제 핵심적인 조항만으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 아주 오랜 토론과 그렇죠. 몇십 년 걸린 토론이 이게 아직 결론도 안 있었는데, 났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 개헌 발의를 하겠다까지. 근데 공식으로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요. 언어 생활. 여야 간에 합의할 점이 거의 다 큰 줄거리는 합의됐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몇 년을 이렇게 서로 했으니까 이제 금년에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려봅시다. 이제 이런 순서가 가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렇죠. 납득을 하고. 근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적 아주 위험한 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덜컥 던져놓고 이거 한다. 뭐 사실 제가 설명이 곤란해요. 그런 점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개헌이 아니고 거의 헌법 제정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개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채 변경을 예, 국채 변경 기도하고 맞습니다. 예.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쪽 편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촛불 혁명 정권이다. 예. 혁명적 개헌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적법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촛불 혁명 정신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틀리고 헌법과 맞지 않는 게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이제 법을 뭐 밖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동경에서 보면 그 헌법을 무시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를 거의 무시하고 지금 밀어붙인 것을 헌법 개정이라는 요식을 거쳐서 추임받겠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일부는 그렇죠. 예, 일부는 그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그 국가 성격, 국채 부분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작년 말에 나온 미국의 인도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 등등 지금까지의 전통 우방과의 관계를 그 가치관의 뿌리를 흔드는 방향을 지금 내세웠거든요. 다음에 국민 모두가 지금 그 혼란스러운 용어, 예를 들면 국민의 자격이라든지 이것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심. 예, 사람 중심 이런 것은 전 세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사람 너무나 중심의 경제. 당혹스러운 예. 그런 심지어 사람 중심 무역이란 말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헌 논의의 방향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 헌법에서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을 빼겠다. 예. 자유를 빼겠다는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걸 빼면은 전체 헌법 구조, 국가의 작동 원리가 다 흔들릴 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사회 분야에서 거의 노동자 우대, 예. 노동자를 계급화해가지고 특권 계급화해가지고 노동자한테 특권을 보장하는 그것도 법률이 아니고 헌법에 예. 못을 받겠다. 이것은 민중주권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바 지방분권 공화국입니다. 이 말 썼습니다.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지방분권 공화국으로의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시장 군수 뭐 구청장 단체가 지금 서명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 정부라고 부르겠다고 지방 정부를 못 받겠다. 지방 분권 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일종의 연방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좁은 나라를 다시 쪼개가지고 연방제를 만들겠다. 한국을 연방제로 만든다. 그러면은 나중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논의하는 지금 헌법 구조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 낮은 단계 연방제 이야기할 때 헌법과 충돌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뺀 그리함으로써 국가의 영혼을 대체하는 것. 그다음에는 노동자 중심 경제 구조를 만든다. 세 번째는 중앙 집권적 공화국이 아니라 연방제적 공화국. 그것은 북한을 의식한 거 아니겠냐. 이게 세 방향으로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논의와 정보가 넘치니까 그렇게 자세히들 이제 보시게 되고 하지만은 밖에서 보면요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 뭐가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걸 더 단순화시켜 보면 저는 근대 국민 국가가 추구해온 진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뭐 일제히 복지 국가라는 사회주의화로 뭐 전세가 덮어졌는데요.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복지를 강조해도 양보할 수 없는 복지에 우선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개인이죠. 재산권이고 뭐 신체 보호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밖에서 보면 내놓는 것은 그런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근본 가치 자유 자체를 자기 결정권 이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철학 위에서 지금 폭주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논의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눈앞에 어떤 계층별로 어떤 이익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내세워서 그 유권자 국민을 매수하면서 이런 개헌을 강행하려고 하는 정말 너무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할 때 선행됐던 그런 상황이 사실 연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히틀러가 무슨 뭡니까 수권법인가? 예. 그 법을 만드는 그 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는 웃을 일도 아니고 좀 신년사 기자회견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이라는 이야기를 9번 평화를 16번 했는데 자유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자유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절대로 헌법 정신으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헌법 정신에서 빼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이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그 토대를 빼겠다는 건데, 그 빼는 것도 서서히 빼는 게 아니라 하는 사이에 금방 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저 개인적으로 불쾌한 것이 그 국가가 국민을 사육하겠다는 그런 자세 같아요. 국민의 일부입니다. 전부도 아니고요. 그렇죠. 일부 국민들이 인생을 자기들이 대리 경영하겠다는 거지. 대리 내가 경영. 너한테 행복을 주겠다. 따라와라. 뭐 이런 국가 사회주의.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은 뭐 부자들한테 뺏겠다. 뭐 도대체 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시도되는 일이죠. 비기독교 문명에서 예외적으로 성공했다는 성공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도 없고, 이 문제를 저희가 이 광기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밤에 하다 보면 뭐 새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너무 큰 문제니까 예. 계속 앞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건 뭐 행동으로 해야 될 문제고, 예. 분석 차원으로 끝날 문제도 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에서 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적 2015년 12월 예. 그때 아베 박근혜 사이에 있었던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그럴까,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재협상을 하다든지 뭐 폐기하는 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일본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평지풍파를 안에서 뭐 촛불 민중 혁명 정권이 적대 세력을 청산을 한다 뭐 이런 걸 넘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일본 외국에서 보면은 아니 이 아무 실익 없는 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문제를 행동하는데, 문제가 한국이 안고 있는 게 이 문제 하나가 아니고 한국은 평양 놈들과도 여러 문제가 많고 북경 측과도 여러 문제가 많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정말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존엄을 위해서 견제해야 될 입장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저자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안보까지 양보하면서 저자를 보는데 이 무임한 거를 왜 다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거에서 일종의 경멸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일동포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동포들은 그 얌전한 제일동포들이 제발 그만해달라죠. 제발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위협을 느낍니까? 생활에. 아니 한일 관계 나빠지면. 한일 관계 나빠지면 예전에도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세무조사를 더 받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 일본에서 유수 기업이 뭐 총수가 뭐 수갑차고 왔다 갔다 하면은 기업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뭐 말도 못합니다. 또는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결함이 있는 기업과는 뭐 신뢰 관계를 못 한다든가 이제 그쪽에 또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그 문명 사회 공적이 돼 있는데 김정은 체제를 감싸고 비호하면서 일본과 마찰을 계속 일으킨다. 이 경우에 사실은 제일동포들이 그럴 경우에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차별화를. 이것은 분별력 없는 일부 세력이 일본 상황을 모르고 이러는 거다. 우리는 봉주의 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차별화나 이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다 뒤집어 써버리고 맙니다.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었는데
작년 5월달에 요미우리 신문이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한일 양국에 뭐 한국에서 누가 협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전에 그 주한 일본 대사하던 분이랑 뭐 저쪽에서 그 자료를 댔는데 작년 봄에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56%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진다. 근데 일본 사람 중에는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5%였어요. 이게 지금 결국 외교의 뒤에 있는 게 국민 여론이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요 이번 그 종원 위안부 뭐 TF 발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그야말로 평치평판을 하느냐? 한국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반일 여론에서는 반일 감정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 수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폭증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숫자를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감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 그래서 일본 국민 다수가 그 현재 미디어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서 극적으로 다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내가 다시 보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점점 무관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비판하고 반발하고 하는 거를 넘어서 뭐 당분간은 바쁜 일도 많은데 뭐 한일 관계 신경 쓸 필요 있어. 이것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중하고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듣기도 싫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은 이제는 피크를 쳤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요새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한 기자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하는 칼럼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이거 몇 년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건데 그걸 보니까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찬성이 많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협, 억지가 이렇게 죽는 거. 또 일본에서는 아사히 신문까지도 이제는 한국 정부의 이 반일 드라이브를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도 많이 바뀌었죠. 일본의 여론도.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제 1952년 4월 말에 이제 일본도 독립국이 되고 실은 1945년에 일본은 점령하에 들어가니까 미국에 그래서 6년 8개월의 점령을 끝나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시점에서 그 6년 8개월 동안 수많은 악감정 아니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뭐 호전됐다가 나빠졌다, 뭐 갈등이 뭐 애증이 교체되는 세월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이거죠. 어디 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자각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주 당당하게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거의 없고 근데 실제로 일본의 수많은 한국인이 국민의 40%가 연간 해외여행하면서 3분의 1이 일본에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속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그 아사히 신문조차도 그분들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 특수론이 내는 것을 우리가 한반도로 식민통치했던 것을 속죄 그런 특수관계론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미 그거는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사히 신문에 그러니까 이 큰 여론 구조의 변화인데 말하자면은
한국의 반일 드라이브를 편드는 일본의 여론 또는 언론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일본 사회 아주 부담스럽고 그렇죠. 정신없는 세력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반일 감정이 좀 약화되고 반중 감정이 커진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이죠.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론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분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한반도 문제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흘러오고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많은 일본 사람들은요.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것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치한 자세인데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저희가 너무 바닥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시아의 신냉전도 아니죠. 뭐 1990년대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중국이 그 도발한 신냉전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들을 정리해야 된다. 중국과 북한이 도발한 거죠. 예, 중국과 북한이 도발한 이 신냉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우리 배짱을 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 그 평화 무대에 젖어 있던 일본 사람들도 거의 명료하게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서 저희가 이제 대화와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뭐 통일로 간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압박을 견뎌낸다든지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미 관계가 갈등 그 다음에 한일 관계는 이번 이 일처럼 끌고 무서름을 만들어가지고 평치 풍파를 일으키는데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해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이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등장할 좋은 기회인데 어차피 문명사적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종말로 가는데 그럼요. 시간 문제입니다. 김정은 이후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 잡을 생각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미한일을 이렇게 방치 또는 일부러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악의적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무서운 현실이요. 저희가 73년 전에 그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저희 운명을 저희가 결정 못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북한의 한반도의 운명,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면에서 저희가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이거 역사적 죄인입니다. 저희 세대 또 힘이 있으면서도 힘도 있고 동맹 구조도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쉽게 정리를 하면요. 북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뭐 물리적인 질서 유지 장치가 필요할 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한국군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오직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국군만이 허용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한국군의 그러한 역할과 행동은 배제되는 정말 두렵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뭐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지도부 특히 지식인 사회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오심이 생기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오심이 생기고 미국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고 일본에 대해서도 생김으로써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생존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행동만 찾아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살 행동.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바로 개업투쟁론 또는 주체사상이거든요. 그 감염된 사람들이 한국의 국가 지도부의 핵심에 있다. 하이제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 몸은 멀쩡한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국가 자살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뭐 명백합니다. 이게 뭐 과장도 아니고
이 결과를 그대로 두면은 국가적 자살로 갈 수도 있는데 다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한국 내의 언론, 그다음에 우파 세력, 자유진영,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삶이 위협받고 있을 때 반응하는 일종의 생존 투쟁적 반응, 이런 게 어떻게 반작용을 일으킬지가 앞으로 하나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에서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이느냐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모든 그 생명체, 유기체는 그 생존하려면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뭐 털갈이를 한다든지 낡은 허물을 벗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인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말씀하시면 그 국가를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그게 담론이 안 되고 뭐 누구는 적폐니까 숙청하자 또는 뭐 우리한테 더 많은 돈을 다오하는 그러니까 뭐 큰 차원을 떠나서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으로서의 국민들이 각자가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이 먹은 사람도 스스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사회를 이끌어야 가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 점이 너무 안타깝고 물론 항상 사람이 긴장하고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뭐 성화봉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서울 올림픽 하고 나서 꼭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30년 전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올림픽을 통한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가 목표였죠. 근데 이번에 평창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거꾸로죠. 평창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익이 희생되는 국익이 희생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뭐 표를 뭐 팔아달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창피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오고 했을 때도 미국 대통령을 모욕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건 명명백백합니다. 사드를 가지고 철수하라고 외친 소위 위안부 할머니를 트럼프 대통령을 포옹하게 만드는 이거는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외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이 안내를 해서 뭐 어떤 한국인 할머니가 노인이 뭐 이렇게 허그를 하자 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히 위안부가 아니라 사드 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외친 사람을 청와대 만찬에 초대해서 미국 대통령 이거는 문명사회에서 이상의 모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런 모욕을 가했으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미국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올지 모르니까 대통령의 딸을 보내달라는 등 뭐 부통령이 아니 사람을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렇게 우리의 뭐랄까 비열성을 드러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낭설 아닐까요? 그렇게. 아니 근데 언론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큰 신문에 그런 걸 보고 아주 아니 이것은 외교 이전에 인간적 매너와 비열한 행위죠.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고 언론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느냐 이거죠.